한밤중 과부댁 담벼락 아래 두 그림자의 동상이몽. 1장. 담 위의 교차점 고깔 끝에 걸린 달빛.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축시. 마을 끝자락 외딴 과부댁 담벼락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들러붙습니다. 도둑 칠성이입니다. 사흘을 굶어 허리띠가 든 가죽에 붙어버린 그에게 이 집 곳간의 쌀은 목숨줄과 같았습니다. 담쟁이 덩굴을 잡고 살금살금 머리를 내밀어 마당을 살피던 칠성이는 그만 얼음처럼 굳어버립니다. 마당 한복판 서늘한 달빛을 등에 업고 서 있는 기이한 형체. 하얀 고깔이 밤바람에 너울거리고 회색 장삼 자락이 소리 없이 흔들립니다. 산속 절간에서 염불이나 외고 있어야 할 스님이 아닙니까? 칠성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니, 저 중놈이 내 선수인가? 스님은 도둑답지 않게 당당한 발걸음으로 안방 문 앞으로 향하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문고리를 잡습니다. 덜덜덜. 고요한 밤을 가르는 문지방 소리에 칠성이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칩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로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과부의 실루엣이 비칩니다. 스님, 어찌 이리 늦으셨사옵니까? 칠성이의 귓가에 닿은 목소리는 간드러진 꽃향기보다 진했습니다. 도둑질하러 온 놈이 정사를 훔쳐보게 된 기막힌 상황. 칠성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중놈이 곳간을 털러 온 게 아니라 아예 안방 주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님이 방 안으로 들어간 순간 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저 스님이 들고 온 바리떼 옆에 삐져나온 금색의 광채. 그것은 분명 관아에서 도난당했다던 불상이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파괴승을 넘어 대담한 보물 도둑이었던 것이죠. 칠성이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합니다. 쌀 몇 대 훔쳐가다가 재수없게 저 중놈이랑 엮이면 나만 감옥행이다. 하지만 저 불상을 내가 가로챈다면? 칠성이는 담 위에서 내려와 마당 구석의 절굿공이를 집어듭니다. 여기서 그는 도둑이 아닌 정의의 사도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짜 포교가 되기로 한 것이지요. 그는 대문 빗장을 안에서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퇴로를 차단한 칠성이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천둥 같은 호통을 내지릅니다. 걔 누구냐, 이놈! 감히 부처의 물건을 훔치고 안에다와 정을 통하다니! 포교가 납시었다. 절굿공이로 마루를 쾅, 쾅. 내리치는 소리에 방 안의 등잔불이 비명 지르듯 꺼집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며 고깔이 반쯤 벗겨진 스님이 사시나무 떨듯 마당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칠성이는 어둠 속에서 얼굴을 가리고 절굿공이를 칼인 양허리에 찼습니다. 내 이놈! 너의 죄가 하늘을 찌르니 당장 내 목을 치리라! 칠성이의 기세에 눌린 스님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넙죽 엎드립니다. 포교나리,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마귀가 씌었나 봅니다. 스님은 머리를 마당 흙바닥에 지시겨가며 시주함에서 꺼낸 듯한 보따리를 칠성이 앞에 내던집니다. 여기 금비녀와 엽전 뭉치가 있습니다. 제발 관아와 마을 사람들만은 모르게 해주십시오. 칠성이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쌀독이나 팔어 왔다가 금광을 발견했구나.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서 흐느끼던 과부가 갑자기 눈물을 닦으며 튀어나옵니다. 그러고는 스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칠성이를 노려봅니다. 포교나리, 잠시만요. 이 스님은 도둑이 아니라 제 남동생입니다. 집안의 보물을 챙겨 도망가려던 걸 제가 말리던 중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멍해집니다. 남동생?
아까 그 교태 섞인 목소리는 뭐고? 반전의 반전입니다. 만약 저들이 남매라면 칠성이는 남의 집안 싸움에 끼어든 무단 침입 도둑이 됩니다. 스님도 이내 눈치를 채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맞소. 내가 내 집 물건 가져가겠다는데 웬 포교가 참견이란 말이냐. 그러고 보니 자네 복색이 왜 그 모양인가? 상황은 급박해집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도박을 던집니다. 그는 오히려 광기 서린 웃음을 터뜨리며 절굿공이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하하! 이놈들 끝까지 거짓을 고하는구나. 너희가 남매라면 왜 저 보따리 밑바닥에 관아의 인장이 찍힌 서찰이 들어있단 말이냐? 실제로 서찰 같은 건 없었지만 죄 지은 놈들은 제 발이 저리는 법. 스님과 과부의 얼굴이 동시에 잿빛으로 변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남매도 아니었고 스님은 진짜 도둑이었으며 과부는 그 작물인 불상을 몰래 팔아 넘기려던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감정이 폭발합니다. 당신이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 과부가 스님의 뺨을 후려칩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내가 먼저 제안한 일이잖아.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고 칠성이는 이 혼란을 틈타 진짜 포교처럼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닥쳐라. 이제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내 놈들의 천인공노할 범죄를 낱낱이 밝히리라. 칠성이가 대문으로 달려가 사람 살려. 여기 관아 불상을 훔친 도둑놈들이 있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스님과 과부는 자지러지며 칠성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장. 기막힌 선택 호랑이의 포효로 둔갑하다. 칠성이의 심장은 벼랑 끝에 매달린 추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목표는 그저 굶주린 배를 채울 쌀 몇 대였습니다. 하지만 담 위에서 목격한 광경은 칠성이의 보잘것없는 도둑질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번뜩이는 관아의 금불상, 그리고 파괴승과 과부의 은밀한 미래. 이것은 단순한 정사를 넘어선 거대한 음모의 현장이었습니다. 쌀을 훔쳐 달아나면 내일 아침 내 배는 부르겠지만 저 불상을 가로채면 내 팔자가 바뀐다. 하지만 들키는 날엔 내 목이 날아간다. 찰나의 순간 칠성이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번의 계산이 오갔습니다. 쌀 몇 대를 훔치다 들키면 좀도둑으로 몰려 곤장 몇 대로 끝나겠지만 저 금불상과 엮였다간 역적으로 몰려 거열형에 처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 방 안에 두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겁에 질린 쥐새끼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비겁한 도둑으로 남느니 차라리 호랑이의 가죽을 쓴 여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건 단 한 번의 기막힌 선택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조심스럽게 담벼락에서 내려와 마당 구석, 어둠 속에 놓인 커다란 절굿공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한 나무의 질감이 손바닥에 닿자 묘한 자신감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밤 공기를 채운 칠성이는 평생을 비굴하게 살며 억눌러왔던 목소리를 단번에 터뜨렸습니다. 이놈들! 내 놈들이 정령 제명에 살기 싫은 게냐?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부처를 욕되게 하는 요망한 것들! 어둠을 가르는 천둥 같은 호통이 마당을 휘저었습니다. 칠성이는 단숨에 마루로 뛰어올라 절굿공이로 판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흡사 포교들의 육포가 휘둘러지는 소리처럼 위엄있고
서슬퍼런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겁에 질린 눈동자처럼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툭 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먹이던 스님이 갑자기 품속에서 날카로운 단도를 꺼내 칠성이의 다리를 향해 휘두른 것입니다. 포교. 포교 놈이 왜 관복도 안 입고 패랭이도 없단 말이냐? 내 놈도 불상을 노리는 뜨내기 도둑놈이 분명하구나. 스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등등한 범죄자의 것으로 변했습니다. 칠성이는 혼비백산하여 절굿공이를 휘두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둑이 도둑을 알아본 것입니다. 정체가 탄로 날 위기에 처한 칠성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은 단도를 고쳐 잡으며 칠성이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때 안방 문설주 뒤에 숨어있던 과부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칠성이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칼끝이 닿기 직전 가지고 있던 빈 자루를 허공에 크게 휘둘러 먼지를 일으키며 외쳤습니다. 이놈 봐라. 감히 어사출두를 방해하려 드느냐? 이 자루 안에 든 것은 내 놈의 목을 단번에 벨 관인이 찍힌 작두니라. 사실 자루 안에는 굴러다니던 돌멩이 몇 개뿐이었지만 칠성이의 당당한 태도와 어사출두라는 단어에 스님은 움찔하며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 과부가 스님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스님, 멈추세요. 저자가 진짜 관원이 아니라면 저렇게 당당할 리가 없습니다. 저 자루 속에 든 것이 정말 어명유명이라면 우리 식솔은 몰살입니다. 과부의 공포 섞인 오판이 칠성이를 구했습니다. 스님은 혼란에 빠진 듯 눈동자를 굴렸고 칠성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마루를 절굿공이로 박살낼 듯 내리쳤습니다. 내 오늘 너희의 목숨은 거두지 않겠으나 저 불상과 작물들을 압수하여 관하로 압송하겠다. 만약 토를 다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참하겠다. 칠성이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작물만 챙겨 달아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들을 관아에 넘기고 포상을 노릴 것인가. 스님과 과부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칠성이의 누더기 옷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오히려 가슴을 펴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으로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압도하는 기이한 에너지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서 보따리를 내놓지 않고 무엇 하느냐.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칠성이의 마지막 호통에 스님은 결국 단도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짜 포교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이가 보따리를 낚아채려던 찰나 마을 어귀에서 진짜 포교들의 호루라기 소리와 횃불빛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칠성이가 예상치 못한 운명의 장난 같은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이제 칠성이는 가짜 포교 노릇을 하며 진짜 포교들까지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칠성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 새벽 안개는 더욱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3장. 벼랑 끝에 협상 눈물 젖은 금붙이. 마당 어귀까지 다가온 진짜 포교들의 횃불 그림자가 담벼락 너머로 일렁였습니다. 칠성이의 심장은 이제 목구멍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칠성이는 오히려 더 거만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여기서 겁을 먹는 순간 그는 포교 사칭범과 절도범이라는 두 가지 죄목으로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포교 나리,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마귀가 씌었나 봅니다.
투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스님은 아까의 살기등등했던 기세는 어디 가고 머리를 마당 흙바닥에 지시겨가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뒷짐을 진 채 마치 대궐 앞마당을 거니는 고위 관료라도 된 듯 거만한 걸음으로 스님 곁을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스님이 내던진 보따리 속 달빛을 받아 노란 빛을 내뿜는 금불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서 죽은 듯 흐느끼던 과부가 갑자기 눈물을 닦으며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로 커다란 가슴을 서둘러 가다듬더니 스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칠성이에게 애교를 떨며 애원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입니까요? 나리, 이 스님은 제 죽은 남편의 넋을 기려주러 오신 고마운 분입니다요. 밤늦게까지 독경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분께 어찌 이리 무도하게 대하신단 말입니까요? 과부의 애교스런 눈빛과 서글픈 외침에 칠성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어 편내보소.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칠성이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여기서 말려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스님의 굴러떨어진 소매자락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허, 넋을 기리는 독경 소리가 어찌 그리 간드러진단 말이냐? 그리고 넋을 기리는데 옷은 왜 그리 가벼이 벌게 벗고 있었단 말이냐? 그 신통방통한 기도법은 관아에 가서 사또 앞에서 직접 읊어보거라. 칠성이의 일침에 과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칠성이의 소매를 붙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것은 칠성이조차 예상치 못한 첫 번째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리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스님은 사실 이 마을 이장님의 숨겨진 아들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을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시면 이 집 곳간의 열쇠를 나리께 바치겠습니다. 칠성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쌀 몇 대가 아니라 곳간 전체라니. 하지만 칠성이는 곧바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장 아들이 왜 관아의 불상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칠성이가 주춤하는 사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스님이 갑자기 칠성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포교나리, 저 여자의 말은 거짓입니다. 저 여자는 사실 이 집 주인인 김과부가 아닙니다. 원래 김과부는 벌써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저 여자는 그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이웃 동네의 김과부입니다.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란 말인가? 칠성이는 가짜 포교인데 눈앞의 과부도 가짜고 스님은 도둑놈입니다. 가짜와 가짜 그리고 또 다른 가짜가 얽히고 설킨 기막힌 협상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마을 어귀의 횃불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쪽이다. 수상한 소리가 났다. 진짜 포교들의 목소리가 담벼락 바로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들을 모두 넘기고 포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기막힌 가짜들의 동맹을 맺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칠성이는 침착하게 스님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다만 저 불상과 보따리에 든 금부치들을 내게 넘기고 지금 당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 담 너머의 진짜 포교들에게 너희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겠다. 스님과 과부는 서로의 눈을 교차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성이는 스님에게 고가를 다시 씌워주고 과부에게는 머리와 옷매무새를 더 헝클어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굿공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포교나리들,
여기요! 여기 흉악한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칠성이가 오히려 대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들이닥친 진짜 포교들은 칠성이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눌려 멈춰 섰습니다. 칠성이는 품 안에서 아까 스님이 내던진 보따리 중 일부 눈물 젖은 금비녀 하나를 슬쩍 꺼내 포교 대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암행 중에 이 고약한 중놈과 요망한 여편네의 불륜 현장을 덮쳤소. 공을 세우고 싶다면 이들을 압송해 가시오. 단 이 보따리는 관아의 중요한 증거물이니 내가 직접 본청으로 가져가겠소. 진짜 포교 대장은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의 감촉에 눈이 멀어 칠성이의 누더기 옷차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호,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포교들은 마을 앞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꼼짝없이 잡힌 스님의 비명과 과부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고 칠성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칠성이가 보따리를 흔들어 보니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이가 급히 보따리를 풀어보자 그 안에는 금불상 대신 아까 자신이 내리쳤던 절굿공이 조각들과 흙덩이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부와 스님이 칠성이와 협상하는 척하면서 이미 진짜 보따리를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칠성이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둑놈이 도둑놈에게 당했구나. 하지만 칠성이의 손에는 아직 포교 대장에게 주려다 남은 엽전 한 뭉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허허, 그래도 사흘 굶지는 않겠구나 하며 이놈들을 혼내야지 하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새벽 달빛이 칠성이의 머리 위로 비치며 도둑들의 기막힌 하룻밤은 막을 내렸습니다. 인생사 세웅지마 진짜와 가짜의 경계에서 칠성이는 목숨을 건 용기 끝에 소박한 승리를 거두며 하루가 다시 밝아왔습니다. 4장 감정의 폭발 가짜와 가짜의 진흙탕 싸움. 마당 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세 사람 사이의 열기는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스님이 내던진 보따리가 흙바닥에 떨어지며 짤랑하는 쇳소리를 냈습니다. 칠성이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해본 금비녀와 두툼한 엽전 뭉치.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과부의 날카로운 지적이 비수처럼 날아와 칠성이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아니, 스님, 제정신입니까? 저자의 옷골을 보십시오. 포교의 패랭이도, 관복도 없습니다. 저 손때 묻은 꼬락서니가 어찌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란 말입니까? 저놈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도둑놈입니다. 과부의 서슬 퍼런 외침에 스님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넙죽 엎드려 빌던 스님이 서서히 고개를 들며 칠성이의 누더기 소매와 집신을 훑쳤습니다. 칠성이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지만 여기서 밀리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스님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철썩! 적막한 밤 공기를 찢는 타격음과 함께 스님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칠성이는 눈을 부릅뜨고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네 이놈! 내가 암행 수사 중이라 신분을 숨기려 누더기를 걸친 것인데 감히 나를 의심해. 좋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또 앞에서 따져보자꾸나. 지금 당장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워 내 놈들의 몰골을 보여주마. 칠성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빗장을 거칠게 흔들며 목청껏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중놈이 과부를 겁탈한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시오. 파괴승이 불상을 훔치고 부녀자를 욕보이고 있어. 칠성이의 목소리가 고요한 마을의 정막을 깨부수자 스님은 아연실색하며 칠성이의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나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스님은 바닥에 머리를 지시겨가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겁에 질려 떨던 과부가 갑자기 눈물을 싹 닦더니 마당 구석에 있던 낫을 집어들고 칠성이를 향해 달려든 것입니다. 이놈, 네가 진짜 포교라면 동네 사람들을 부를 게 아니라 호패부터 내놨어야지. 내 놈도 목숨 걸고 들어온 도둑놈 주제에 누굴 협박해? 차라리 여기서 셋 다 죽자. 과부의 서슬퍼런 공격에 칠성이는 혼비백산하여 마당을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스님은 가랑이를 붙잡고 과부는 낫을 휘두르고 칠성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기막힌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짜 포교와 진짜 도둑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과부가 뒤엉킨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정말로 다시 횃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의 가짜 고함 소리에 놀란 자경단과 진짜 포교들이 다시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셋 다 포박당해 목이 날아간다. 그는 다시 한번 기막힌 선택을 합니다. 스님, 과부, 잘 들어라. 지금 진짜 포교들이 오고 있다. 너희가 살 길은 단 하나다. 내가 너희를 체포한 공을 세운 것처럼 꾸며야 한다. 그러면 나는 포상금을 받고 너희는 내가 정상 참작을 해서 살려주겠다. 어차피 불상은 내가 회수할 것이니 너희는 몸만 빠져나가라. 스님과 과부는 서로의 눈을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이제는 의심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횃불의 열기가 담장 너머까지 느껴지는 순간 과부는 낫을 던졌고 스님은 다시 칠성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성이는 보따리를 낚아채 어깨에 메고는 마치 대단한 승리자라도 된 듯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여기요. 여기 도둑놈들을 잡았습니다. 몰려온 포교들 앞에서 칠성이는 당당하게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보따리 안을 확인하려던 포교 대장이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누구인가? 왜 포교 복색이 아닌가? 칠성이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본인은 한성판윤댁에서 파견된 비밀 암행 수사관이요. 이 작물들은 국가의 기밀과 연관되어 있으니 내가 직접 회수하겠어. 칠성이의 기계에 눌린 포교들은 얼떨결에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칠성이는 압수품이라며 보따리를 챙겨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골목을 돌아 나온 칠성이가 보따리를 열었을 때 거기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붙이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김과부. 집의 노비 문서와 인근 사찰의 불법 거래 장부였습니다. 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쌀을 훔치러 왔다가 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리의 소용돌이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요. 칠성이의 눈에 이체가 서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부 하나면 이 마을 이장부터 사또까지 제 발 아래 둘 수 있었습니다. 허허, 쌀 한 말 얻으려다 나라를 얻겠구나. 칠성이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가운데 칠성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5장 결말 새벽 안개 속의 승리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마을 지붕 위에 내려앉고 첫 새벽 달기 목청을 높일 무렵
김과부 댁 앞마당은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누더기를 걸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히 뒷짐을 지고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암행어사라도 된 듯 엄숙한 표정으로 마당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 요망한 중놈과 과부가 부처님의 함자를 더럽히고 나라의 보물을 탐했으니 내 어찌 이를 묵과하겠소? 칠성이의 일갈에 마을 사람들은 옳죠. 의로운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에 큰 화가 닥칠 뻔했소. 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능청스럽게 관아 포교들에게 포박된 스님을 인계했습니다. 과부는 수치심에 얼굴을 소매로 가린 채 안방으로 숨어들었고 스님은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며 사탕처럼 엮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관아로 불려간 칠성이 앞에 나타난 사또는 칠성이의 손을 잡으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자네 같은 의인이 우리 고을에 있었다니. 이 불상은 지난달 관아에서 도난당한 진상품이었네. 자네 덕분에 내 목숨줄이 붙었구먼. 사또는 칠성이의 정체를 의심하기는커녕 공을 치하하며 엽전 100냥이 든 묵직한 주머니와 최고급 비단 한 필을 포상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러 갔다가 나라의 보물을 찾은 공신이 되어 정식 포상금을 받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선택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는 관아 문을 나서자마자 으슥한 골목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그는 품 안에서 스님에게 갈취했던 보따리와 사또가 준 포상금을 합쳐 확인했습니다. 허허, 이거 원. 평생 남의 집 담을 넘어도 못 벌 돈을 하룻밤 포교 흉내로 다 벌었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 불쌍한 중놈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칠성이는 비단 한 필을 어깨에 메고 엽전 주머니를 흔들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구석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스님이 과부에게 전하려 했던 연서가 아니라 사실 진짜 김과부가 죽기 전 남긴 비밀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마을 땅의 절반이 칠성이 같은 빈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유언장을 관아에 가져가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고 마을의 영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에이, 도둑놈이 법을 세운 것도 모자라 성인군자까지 되면 세상이 너무 어지럽지. 그는 유언장을 마을 서당 훈장님의 대문 틈에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그의 뒷모습 위로 멀리 관아로 끌려가는 스님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인생사 세웅지 말하더니 배고픈 도둑이 담을 넘어 불륜을 잡고 보물을 찾아 법을 세운 뒤 호련히 떠나는 참으로 해악적인 아침이었습니다. 칠성이가 사라진 산길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가짜가 진짜를 가르친 기막힌 하룻밤은 완벽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주할 수많은 유혹 앞에서 적정선을 지킬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내면을 먼저 살피고 요행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쫓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꿈꾸며 미래희망교육연수원